제 20대에 가장 열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가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20대였는데 후회도 잊어버리고 열심도 없는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난 되게 스펙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경력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는 그냥 두 아이의 엄마로 주저앉아야 하나라는 고민들이 많아서 오늘 아이를 두고 일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는 되게 미흡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작은 발걸음이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행동하는 것,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를 맡게 된 34살 그림책 들려주는 엄마 양혜림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입니다. 터닝 포인트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전환점, 동기부여 같은 것이 될 텐데요. 저는 사람마다 크고 작은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사건의 크기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차이는 또 그거를 알아채고 그 순간을 변화로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그냥 현재에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느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큰 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200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8월 김포공항에서 저는 상해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살러 갔어요. 이유는 저는 그때 제 20대에 가장 열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역동적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20대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지인분의 소개로 중국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됐어요. 제가 특별히 무슨 뛰어난 스펙이나 그런 능력이 있던 건 아니고 이쯤에서 너 무슨 일을 하길래 중국에서 이렇게 왔을까 했지만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이제 현지 선생님이 사정으로 급하게 교사를 구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제안을 받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은 저희가 속한 일이 대기업이나 그런 막 연봉을 많이 받거나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곳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막 홍수처럼 제가 일했을 때는 한창 영어 유치원, 놀이 유치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본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해 나가는 그런 참 바른 유치원이었고 그곳에서 가장 좋았던 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는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랬고 그만큼 일도 많고 지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직장이 참 좋았고 또 저는 부모님의 그런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막내였고 또 애틋하게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제안을 수락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결국 갑니다. 이유는 저의 여러 가지 사정과 그런 저 종교적인 신념도 있었겠지만 그냥 타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혼자 외국 생활도 해보고 싶었고 내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갈 수 있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갔던 도시는 유명한 관광도시나 큰 곳은 아닌데 중국 내에서는 치안이나 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높은 수준을 하는 그런 국제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큰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충분히 외국 생활의 그런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치열하게 야근을 하거나 경쟁의 긴장 속에 살았던 제가
8시 출근, 4시 반에 칼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월급이 한국보다 많진 않지만 한국에서만큼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됐었고, 그러면서 저는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며 1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년이 참 후회스러운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은 좀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고, 외국계 기업이나 한국인뿐 아니라 유럽계, 또 어디가 있을까요? 캐나다, 영국, 동양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도시여서 좀 제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도 소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편한 그 한인 사회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게 편했고, 그냥 중국인 상점에 가도 한국어로 다 얘기가 될 정도로 좀 한인 사회가 많이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귀한 시간을 그냥 한국인이 중국에서 그냥 사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제가 2년 계약으로 갔던 거였어요. 그 안에서 그냥 좀 평온하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별다른 그런 감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슬슬 좀 지겹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근데 저는 한국에서 교제하던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좀 생뚱맞는데 그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지내다 보니까 저 있던 곳이 외국인들 그 우리나라로 치면 어학당 같은 곳이 좀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중국에 들어와서 어학 공부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둘이 중국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저희 부모님도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저를 타국에 두느니 결혼을 해서 그럼 들어가라 하시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남편은 퇴직을 결정을 하게 돼요. 되게 무모한 결정이었는데 그냥 그때는 그럴 수 있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30대, 저는 20대.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남편 회사에서 휴직 처리를 해주셔서 휴직계를 내고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신혼생활도 즐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20대 초반에 아이들과 붙으려면 자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공부를 막 열심히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에 막 성조 같은 것도 어렵고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데 남편이 열심히 하다 보면서 어느 수행가 그러니까 거의 2년에서 한 저보다 정말 높은 수준의 중국어를 남편이 구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얘기 저한테 하고 지적도 종종 하면서 저는 그때 좀 약간 남편이 기특하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맞벌이도 아닌 와이프가 벌고 남편이 공부를 하는 좀 신선한 조합이었거든요. 저는 되게 남편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막 과외를 하기 시작해요. 중국어 선생님과 함께 막 과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래저래 막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2년 동안 이미 입과 귀는 되게 낮은 수준의 중국어로 이미 다 익숙해져 버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있던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유치원도 한국 아이들 대상이지만 중국인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또 원어민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충분히 배우려면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지나치고 그냥 뒤늦게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 익숙함 때문에 공부는 잘 되지 않았고 핑계일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낮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했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말을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던 과일가게 아저씨하고 정말 유치원생 수준의 중국어를 했을 때 말이 통했는데 이제 내가 이거 말하는 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틀렸다는 걸 아니까 그냥 단어로만 얘기를 하게 되고 점점 위축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큰 변화는 있지 않아요. 발견은 하는데 항상 또 거기에 머무르는 저의 그런 성향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제가 1년 연장해서 꽉 3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요. 그때 뱃속에 선물이라는 저희 첫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남편은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또 중국어의 끈을 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중국에 3년 살다 왔으면 진짜 중국어 잘하겠다 막 해보라고 하고 그때 이제 막 한창 중국어 뭐 붐이 많이 불 때고 주변에 중국어과로 가겠다는 막 친구들도 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근데 제 수준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태교로 8개월, 9개월 때 만삭의 몸으로 종로까지 가서 막 중국어 학원을 다녀요. 또 그래요. 테스트할 때 3년이나 다녔냐고 테스트하면 저도 밑에 반에 제가 항상 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냥 또 좌절감만 맛보고 살아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고 또 2년에 둘째를 낳고 저는 그냥 그렇게 후회도 잊어버리고 열심도 없는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일을 했어요.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일.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닌 완전 다른 곳으로 살게 돼서 주변에 아무도 없이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18개월 때 너무 일이 하고 싶어서 급하게 모유수유를 끊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하고 그게 아이에게 얼마나 독이 되었는지 또 깨닫고 그를 그만두고 또 둘째 12개월 때 바로 일주일 만에 또 일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좀 반복하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조급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 경력이 또 단절되면 어쩌지? 왜냐면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한국에서 인정이 되는 시간들은 아니었어요. 제 경력, 이력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난 되게 스펙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경력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는 그냥 두 아이의 엄마로 주저앉아야 하나라는 고민들이 많아서 오늘 아이를 두고 일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근데 두 아이를 키우는 지금이 저한테는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난 6월 빡독에 저희 남편이 먼저 왔었어요. 사실 그 테인지 그라운드나 고영성 작가님이나 신명준 박사님을 알고 그런 책들 관련해서 본 게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저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유아교육을 전공하려던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장래희망엔 작가라고 적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급 문집, 신문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냥 동시를 쓰는 게 참 좋았고 제가 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도 문예창작과가 있는 예술고등학교로 입학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도 문예창작학과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요. 근데 저는 결국 유아교육과를 갔어요. 제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난 책이 너무 좋아하면서 재수 삼수 시절에 도서관에 있는 줄 아시겠지만 저는 잠시 교보문고에 가서 몇 시간이고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하고 책을 잘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는 그냥 책과 있는 그 시간들 그리고 내가 책을 보고 있다는 그런 감정들 그 문학적인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을 봐야 하는지 책을 봄으로써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적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이 좀 낮은 수준으로 책을 읽고 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이 빡독을 다녀오는 길에 저한테 9월 빡독은 꼭 신청하라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했고 제가 이번에 빡독을 오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순간들을 많이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되게 명랑한 아이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아이였지만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는 되게 미흡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2명의 딸이 있어요. 4살이고 6살이에요. 진짜 엄청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때론 그 아이들이 저에게 짐이 되고 제 안에 악마들을 정말 발견하게 될 때가 많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름에 경기로 저랑 남편이랑 저희 집에는 원래 텔레비전은 없는데 저는 한 가지 못 놓는 게 제가 예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태교로 무한도전을 태교로 할 정도로 예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틈만 나면 남편은 이제 책을 봐요.
남편은 하루에도 몇 권씩 책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그 책에 보는 즐거움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예능을 봐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책을 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책의 힘을 아이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능을, 남편은 이제 기계를 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자는 그런 약속을 하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또 제가 저희 두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진짜 책이 어떻게 보는 것인지, 어떻게 읽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림책이 많이 되겠죠. 그림책을 읽는 기쁨에 대해서 많이 전해주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어에 대한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되게 초보 수준이지만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니 세상은 정말 넓다는 말이 정말 맞고 내가 한국 땅에서 내가 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저희 아이들과 좀 커서 여행을 가서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둘이 나눴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의 문화들을 중국의 언어로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경험일 것이고 정말 영어권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자산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또 예전에도 그림책을 많이 들려줬지만 지금은 제 목소리를 매일 녹음해서 아이들에게 수시로 그림책을 들려주고 밤에 예전에는 9시, 10시 꼭 재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11시, 12시까지 아이가 책을 보고 싶다고 하면 같이 책을 보곤 합니다. 제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제가 만약에 그 타국 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그런 좌절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또 고민하는 육아하는 엄마로 살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작은 발걸음이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행동하는 것. 그래야 해서 아까 이전에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동요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와 같은 동요인데 이거를 한 소절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선택한 건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과 헤어질 때마다 졸업이나 뭐 반에 올라갈 때마다 불러줬던 노래인데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다 성장과 발전과 자라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0세대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러면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부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엔 아주 좋은 시가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아주 좋은 생각 많아. 우리 둘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주 좋게 변할 거예요. 모두 아름답고 행복하고 빡빡하시기 바랍니다.